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연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비극은 축복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저희 부부의 비극도 그랬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년 전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저와 제 남편 설지석은 그야말로 불같은 사랑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 나왔고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저희의 사랑이 너무나 예뻐 보였는지 양가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이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에 묵직한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1억 원.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쌈짓돈을 모아 마련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연진아, 이걸로 지석이랑 작게나마 집 얻어서 알콩달콩 시작해보거라. 엄마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아는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야지.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 엄마가 원하는 이상으로 더 결혼해서 행복해질게. 아, 그래야지 내 새끼. 네가 남편 사랑 듬뿍 받고 내 팔자 벗어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에 저도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의 무게는 단순히 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사랑이었죠. 반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뭔가 저희 집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서늘하고 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도 얼마 전에 장가를 가면서 아버님께서 보태주셨다고 들어서 저희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과일을 내놓는 동안 예비 신랑과 저는 긴장을 하며 그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앞에 봉투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안에 보거라. 그 정도면 됐는지. 저는 눈치를 보았고 남편은 끄덕이며 얼른 보라 했지요. 속을 보니 3억 원이 들어있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요. 저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어쩔 줄 몰랐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이걸로 시작하고 부족하면 더 얘기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 없었지만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현은 서툴러도 속정은 깊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죠. 남편 지석이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러셔. 그래도 속은 안 그래. 알지? 처음에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도 챙겨주시는 거 보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그래.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이 사랑 기억하고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연진아. 그렇게 저희 손에는 양가의 똑같은 사랑이 담긴 4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습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의 미래이자 양가 부모님의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들고 정말 발이 닳도록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20년 전에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든 우리 두 사람 몸 누일 곳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저희는 서울이라기엔 조금 외곽인 변두리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34평짜리 구축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삿날 텅 빈 아파트 거실에 남편과 단둘이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춤추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번쩍 안아들고는 거실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며 외쳤습니다. 연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자. 응, 지석씨. 아이가 있음 더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 애부터 만들까? 뭐야, 엉뚱해. 몰라, 지석씨. 그와 저의 웃는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고 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이삿짐 센터에서 시켜 먹은 자장면 한 그릇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돗자리 하나 깔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의 아이는 며칠 낳을지,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1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행복해했던 그 공간, 저희의 사랑과 꿈으로 채워나갈 것이라 믿었던 그 집이 훗날 우리를 위협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희는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낳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네에 아들 둘이 태어나고 시아버지의 입에서 장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앞에 불행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저희 부부에게 아이들이 찾아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반년이 지나자 임신인 것을 알았는데 먼저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늠름한 아들이 태어났죠. 남편과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 한 번 보면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네도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꺼번에 손주가 넷이나 생겼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힘 닿는 데까지 자식을 낳아야 한다. 자손이 많아야 번창하고 그래야 집안이 사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늘 자손에 대해 말씀하셨고 특히나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아들을 최고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도차가 극심해서 서운했지만 남편은 그저 옛날 분이라 그러시니 이해해달란 말만 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해하기로 했지요. 예전에는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으니까요. 허나 문제의 시작은 그 기쁨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는데 거실은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예쁘게 차려입혀 데리고 갔죠. 시아버지께서는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손주들을 하나씩 불러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먼저 아주버님네 큰아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첫 손주가 불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이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이 꿀이라도 바른 듯 다정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셨죠. 아이는 뭘 하는지 모르는지 그저 돈을 받고 신나할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주버님네 둘째 아들 차례였습니다. 오냐, 우리 둘째도 이리 오너라. 형만큼은 못하지만 너도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둘째 손주에게도 역시 5만 원짜리가 여러 장 든 봉투가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아이들 차례가 되었죠. 먼저 딸아이가 할아버지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딸이니까 뭐 이거라도 가져가라. 시아버지께서는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딸아이 손에 아무렇게나 쥐어주셨습니다. 아이는 오빠들이 받은 두툼한 봉투와 자기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제 아들 차례가 되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내놈이니 누나보다는 좀 더 챙겨주마. 아들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헛기침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모르는 척 하셨죠. 제 남편 지석이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구겨지려는 거 애써 웃었습니다. 불과 아주버님 애들과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엄연히 형이고 장손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더 챙겨줄 수 있다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 손에 구겨진 1,000원짜리를 보며 속상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어린 딸은 마냥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에 박힌 작은 가시가 자꾸만 저를 찔러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진아, 아버지 행동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잖아. 아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똑같은 손주인데 왜 저렇게까지 차이를 두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나중에 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려 볼게. 당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사과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기를, 시아버지의 실없는 행동이시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원래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날의 차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아주버님네 아이들에게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변신 로봇과 유명 브랜드의 옷가지들이 선물로 갔지만 저희 아이들이 받은 것은 마트에서 파는 과자 선물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거실에 놓인 커다란 로봇 장난감 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걸 보더니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건 누구 거야?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은데.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오시던 시아버지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건 네 사촌 오빠 거다. 걔 집에 가 사내놈들 장난감은 뭐하러 보니. 너는 저기 가서 별 볼 일 없는 인형이나 갖고 놀아라. 시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단순히 선물의 가격 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 아이의 순수한 바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그 말투를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더 강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을, 시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한 것이, 한때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제 아이와 저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고 날카롭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무뎌지는 상처가 있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골마 터지는 상처가 있더군요. 시아버지의 차별은 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차별은 아이들의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자고 하면 딸아이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가서 겪어야 할 그 불편한 공기, 아이들을 향한 시아버지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애써 모른 척하는 다른 가족들의 침묵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시댁에 다녀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저는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못 가겠어.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연진아, 또 그 얘기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해? 뭘 이해해? 당신 아들, 딸이 다른 손주들이랑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이해하라고? 당신은 아빠 아니야? 당신 새끼들이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그만 좀 해.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걸 난들 어쩌라는 거야? 그럼 너도 형수님처럼 아들만 둘 낳았으면 됐잖아. 결혼하고서 애부터 만들자니까 어쩌고 저쩌고 미루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남편은 엉뚱한 핑계를 대며 자기도 힘들다며 소리쳤고 저는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나름의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몇 번이고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요. 아버지, 저희 애들 상처받습니다. 똑같이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죠. 잔뜩 노기를 띤 얼굴로 남편에게 버럭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허, 이놈이 어디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비한테 대들어? 장손이 뭔지 몰라? 대를 이을 놈들이랑 어디 계집애랑 비교를 해? 시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버럭 소리를 지르실 뿐이었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말씀을 드린 날 이후로는 저희 아이들을 더 무시하며 취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희 딸아이의 생일이 며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거실에는 며칠 전 생일이었던 사촌 오빠를 위한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신형 게임기에 비싼 운동화에 브랜드 점퍼까지 시아버지는 끝도 없이 아주버님네 애들에게 퍼주었던 거지요. 우리 장손 생일 축하한다. 이 할애비가 최고로 좋은 것만 사줬다.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죠. 그때 제 딸아이가 조용히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친 오빠들만 예뻐해요? 저도 할아버지 손녀인데 제 생일은 왜 축하 안 해주세요? 순간 시끄럽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마저 멎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웃음기 가득하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시아버지의 입에서 불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디서 말대꾸야. 네 애미가 뭘 가르친 거냐? 그 서슬퍼런 호통의 아이는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등 뒤로 와락 숨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서름, 그리고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시아버지와 아이들을 만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리고 뒷좌석의 아이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 잠든 딸아이의 눈물 자국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설령 그 상대가 남편의 아버지,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댁 방문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딸아이가 할아버지에게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각종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피치 못할 자리에는 남편 혼자 다녀오거나 가더라도 아이들은 학원이나 친구 집을 핑계로 데려가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로 좋게 말씀하시며 서운함을 내비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너 서운한 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들 얼굴은 보여줘야지. 네가 중간에서 애엄마로서 그러면 쓰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애들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애들한테 먼저 마음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내내 한숨을 내쉬었고 이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대로 성질껏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 상처보다 아버지밖에 모르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도 참 팍팍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시댁 방문 횟수를 차츰 줄여나갔고 그 덕분에 아이들은 더 이상 상처를 받는 일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시댁에 방문을 잘 하질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 멀어지기 시작했고 언젠가 사정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차별을 멈추질 않는 것 같아 저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어느덧 예쁜 중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듬직한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죠. 아이들이 크니 눈치가 생겼고 부모에게 둘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 때문에 남편과 멀어졌지만 자식 때문에 남편과 저 사이에 냉기류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아이들이 시댁에 가지 않는 주말에 훨씬 더 밝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을 묵묵히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던 그 위태로운 인연은 결국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작년 시아버지 생신 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몇 년간 생신잔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전화와서는 제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네 아버님 칠순이시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 어머님, 몇 년 동안 내 손주들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피했으면 됐잖니. 이젠 우리도 늙었다. 그동안 네 아버지도 말씀만 안 했지. 섭섭한 눈치야. 애들도 이제 컸고 아랫사람인 네가 부모 마음 한번 다독여 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도 간곡하신 말씀에 남편과 저는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칠순잔치에 참여하기로 하고 애들에게도 잘 말했습니다. 간만에 가려니 무척이나 떨리더라고요. 아이들도 사뭇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는 처음부터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하니 바뀐 것이 하나 없더라고요. 시아버지 칠순잔치였는데 정작 아주버님네 큰아들, 그러니까 장손이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며 잔치 분위기였죠.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연신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장손이야. 피는 못 속인다니까. 할애비가 크게 한턱 쏴야지. 원하는 거 다 말해. 차를 사줄까? 유학을 보내줄까?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호철이는 든든합니다. 뭐든 다 감사하지요. 그 호들갑에 아주버님 내외도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맞장구를 쳤고 식당 안은 온통 그 아이를 위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저만 깨작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조용히 포크로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는 걸 보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집어삼킬 만큼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야 이놈아, 넌 간만에 얼굴 비추더니만 사촌형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거 보고 느끼는 것도 없냐? 밥 먹는 꼴하고는.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여기까지였다면 저희는 또 한 번 참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입에서는 결코 손주에게 해서는 안 될, 아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지엠이 닮아서 답답해 터졌어. 얘이도 밥 말아먹고서는 얼굴에 복 하나 없어가지고서는 네 인생도 꺼북꺼북하다. 그만하세요, 아버님. 듣다 못해 저는 그만하시라 했고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욕설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제 아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아이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옆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던, 그렇게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들한테, 아버지 손주한테 제랄이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놈아? 내가 틀린 말했냐? 사실을 말한 게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희 오늘부로 아버지 안 보고 살겠습니다. 칠순잔치라 간만에 생각해서 온 것이었는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제 새끼들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인연 이어갈 생각 없습니다. 일어나 여보, 가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애들 보고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한테 제 할 말을 똑똑히 하니 처음으로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을 필사적으로 말렸지요. 지서가 왜 이래? 아버지 생신인데. 놓으세요, 어머니. 시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셨습니다. 제 새끼들한테 말씀하신 거 듣고서 제가 참으라고요? 지서가 그래도 아버지잖니. 아버지면 함부로 그래도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의 당황한 시선도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속상해하셨고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더 큰 소리로 남편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제 옆에 앉은 아들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의 등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박차고 나온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녀오면 말없이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아들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동생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 역시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평생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살아도 되는 걸까?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죠. 저는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래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세요? 남편은 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황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더러 연 끊고 싶으면 끊으래. 대신 20년 전에 주셨던 3억 당장 갚으라고 하시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쥐어주셨던 그 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돈을 이제 와서 갚으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이잖아. 증여해주신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증여 웃기지 말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우리 살고 있는 집을 달라시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부족하면 더 얘기하라며 무심하게 봉투를 던져주시던 그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돈으로 얻은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명절마다 보여드렸는데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것은 시아버지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받지 않으면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지 않으면 집 전화로,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도 가리지 않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설지석, 고얀 것. 부모도 몰라보는 나쁜 자식들. 당장 내 돈 갚아.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니네 집, 그거 내 돈으로 산 집이니 당장 내놔라. 저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시아버지일까봐 덜컥 겁부터 났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평온했던 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시달리다 보니 저는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 집 정리해서 3억 드리고 끝내면 안 될까? 우리는 좀 작은 데로 가면 되지. 저러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날 식당에서 아버지를 마주하던 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진아, 정신 차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성격에 지금 3억 주면 나중엔 이자를 내놓으라며 10억을 달라고 할 사람이야. 이건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면 평생 아버지 소나귀에서 놀아나야 해. 절대 주면 안 돼.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소식을 들으셨던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가, 네가 중간에서 남편 좀 잘 설득해야지. 네가 조금만 참고 숙이고 들어갔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니? 네 시아버지가 지금 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얼른 돈을 갚던지 그게 아니면 싹싹 빌어라.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들었던 욕설, 제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는 이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시아버지의 심기, 그리고 돈,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시댁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버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가 기댈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의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액정을 확인하니 시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네 자식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다 안다. 등하굣길 조심하라고 해라.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친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 문자를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이제는 제 아이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님이 혹시나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었고 남편이 말하기를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 잠깐 건달 노릇을 했다 들었다는 얘기까지 해주니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다시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동안 저는 온갖 끔찍한 상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시나 할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낯선 사람이 아이들 근처에만 가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시아버지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요즘은 돈 들이면 다 해주더라? 내가 못할 것 같아? 쥐도 새도 없이 누가 없어질지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내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채무변제 촉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3억 원에 대해 연 10%의 복리이자를 계산하여 총 20억 2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까지 찍혀 있는 제법 그럴싸하게 꾸민 문서였죠. 집을 팔아도 그 금액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이핑된 문서의 가장 마지막 장 여백에 누군가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쓴 듯한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혈서였지요. 네 가족의 목숨값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현관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고 그 위에 적힌 붉은 글씨는 제 심장을 꿰뚫는 저주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며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두려웠지만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붉은 글씨는 제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엄마로서의 도끼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제가 몰래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상담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가 적힌 내용 증명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로서의 마지막 연민과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변호사 알아봤으니까 몇 군데 상담받아 보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남편은 한숨을 깊이 쉬며 착잡해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간 문자 메시지 몇 개와 내용 증명을 훑어보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송을 걸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 아버님 본인도 아실 겁니다.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두 분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굴복시키려는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십시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하고 우편물은 전부 보관하세요.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안개 속에 갇혀있던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이죠.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남편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빨리 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온갖 욕설과 협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멍멍이만도 못한 놈아. 당장 돈 안 갚아? 내가 네 마누라랑 네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끔찍한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기록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면 남편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 소리들이
텅 빈 거실을 맴도는 것 같았죠. 거기다 남편 회사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설지석 부장이 내 돈 수억 원을 떼먹고 연락을 피한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SNS 계정까지 찾아내 제 친구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내 저희 부부를 험담했습니다. 이현진이 시아버지 돈 떼먹고 잠수 탔다더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회적인 관계까지 끊어놓고 저희를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모은 증거는 작은 USB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USB 안에는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수천 장의 캡처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가족이 흘린 피눈물과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증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제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우리가 아니야. 연진아,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야.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버티기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일상의 평화를 도둑맞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저, 아이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마 저희의 그런 침묵이 시아버지를 더욱 날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펀치를 날렸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 없이 맞고만 서 있으니 제풀에 지쳐 광분한 것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시네. 여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가, 나다. 문 좀 열어봐라. 할 말이 있다.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애처로운 목소리.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버님이 정말 쓰러지시기라도 한 걸까?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 혼자시잖아.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저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시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지셨다. 그냥 수그리고 들어오면 될 것을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들었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신 건 아버님이세요. 저희는 더 이상 아버님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복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주유소에서나 볼 법한 작은 플라스틱 기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시선을 가로막고 시간을 버는 동안 시아버지는 계단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사,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시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기름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바닥에 기름을 뿌리려고 팔을 치켜들었죠.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시큼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시아버지의 몸을 향해 호랑이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몸을 덮치면서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고 기름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현관 바닥은 순식간에 기름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 안 두겠다 왁을 썼고 남편은 그를 필사적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죠. 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도 차에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건장한 경찰관 여러 명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에 흥건하게 쏟아진 기름, 광기에 차 소리 지르는 시아버지, 그를 온몸으로 누르고 있는 남편, 겁에 질려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저와 시어머니. 이 모든 것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아버지를 제압하고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악을 치며 경찰들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거 놔. 내가 내 아들 집에 온 게 무슨 죄야?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니네들 다 옷 벗게 할 거야. 그는 방화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연진아, 끝내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그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새벽이 되도록 경찰 과학수사대까지 다녀갔습니다. 현관에 뿌려진 기름을 채취해 가고 사진을 찍고 저와 남편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까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갔죠.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경찰들이 돌아간 뒤 저희 가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 안가득 배어버린 기름 냄새가 마치 지난 1년간 저희를 옥죄해왔던 지옥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 앞에 지난 1년간 저희의 피눈물로 채워온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지난 1년간 저희 시아버지께서 보내온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형사는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던 형사의 얼굴이 파일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들, 붉은 글씨로 네 가족의 목숨값이다 라고 적힌 내용 증명 사진까지 증거를 모두 확인한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속성과 악의성을 볼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도 충분하고 존속 협박, 특수 협박, 그리고 어젯밤의 방화 예비 혐의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아버님,
구속 수사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실 한쪽에서 조사를 받던 시부모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기세로 펄펄 뛰었지요. 내가 내 아들한테 돈 갚으라는 게 무슨 죄냐? 하지만 형사가 법 조항을 하나하나 읊어주자 이내 분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네 아버님 좀 선처해다오. 저 양반 저러다 감옥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1년 전 제 아들이 식당에서 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 제 아이를 협박 문자가 날아올 때 왜 침묵하셨나, 이제 와서 흘리는 저 눈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지나쳐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처할 생각 없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죄는 명백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며칠 뒤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마 저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수씨, 지소가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자식으로서 어떻게 네 손으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겠단 거냐? 우리 지킬 건 지키자. 남편이 아주버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 내 자식 가만 안 두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만약 형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들었어도 합의해 줄 수 있어? 형은 할 수 있어? 돌아가줘. 우린 할 얘기 없어. 결국 시아버지는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희 부부는 증인석에 앉아 지난 년간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저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귀를 찢는 듯한 욕설과 협박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선 시아버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년 전 징여한 돈을 빌미로 아들 내외를 1년 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반인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고령인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그리고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향후 피해자 및 그 가족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명한다. 징역살이는 면했지만 시아버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평생 저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봉이 땅땅땅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희 부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현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들 내외 집의 불까지 지르려다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와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그들의 만행을 알게 되었죠. 평생 남들 앞에서의 체면과 겉모습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은 아마 감옥살이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큰아들네, 아주버님네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지석아, 미안하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도 이제는 얼굴 뵙고 살기 힘들 것 같다. 애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 평생 장손 타령을 하며 모든 사랑과 지원을 쏟아부었던 큰아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아들들까지도요. 그들이 그토록 돌려받고 싶어 했던 3억 원, 그 돈은 결국 그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올가매는 저주의 족쇄가 된 셈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은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은 퇴근 후 더 이상 굳은 얼굴로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별것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아니 어쩌면 지난 20년간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완벽한 평화. 저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해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진아, 고생 많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아마 다 무너졌을 거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저희 집 거실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나긴 지옥을 건너 저희는 비로소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길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굴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유 없는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삶 속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상처 입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